이란 전쟁 와중에 관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 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무역법 301조, 이게 자국이 뭔가 불리하거나 그렇게 되면 징벌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세인 겁니까? 네, 무역법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서 309조를 통칭하는 게 이제 무역법 301조인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그런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 이제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 조치나 그런 보복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국에 대해서 미 무역 대표부 USTR이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평가가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자의적일 수는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한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기준이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내용은 이미 미국이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치를 이용했었기 때문에 크게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불공정한 이제 경쟁을 불공정하게 하는 그런 무역 관행들이 이제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아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 그런 논리를 들이밀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의견 수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인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이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조사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만약에 301조를 이유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한다면 그 수준이 지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15% 수준에 머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거잖아요. 네네. 무역 대표부도 이제 성명을 통해서 밝혔듯이 이번 301조 조사는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위법 판결을 받은 그 상호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변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301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잉 생산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특별히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뭐 우리나라를 겨냥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과잉 생산 문제를 이제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해온 그런 국가들 대상으로 좀 더 타겟된 조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과잉 생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의 근거로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네. 점을 들고 있는데 2024년 자료를 특히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우리가 대미 흑자가 5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그 즈음에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제 수출로 잡힌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어느 기간을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특정 연도를 지목해서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하는 그거는 이제 공정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측이 이제 그런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할 때 저희도 그에 이제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무역 적자 규모에 대해서 팩트가 맞지 않다면은 그 팩트에 맞는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저희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서 기존의 15%의 상호관세 수준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타이밍도 관심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지금 전 세계 40여 국을 대상으로 302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이란 전쟁과는 상관없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미국 무역 당국이 그 이제 5개월 뒤면은 그 122조 관세가 일정 그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10% 관세. 예. 그
만료되는 시점을 이제 육순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사 절차를 감안해서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300일조 조사는 사실 대통령의 포고문이 필요 없이 무역 대표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 20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무역법 120조 따라서 그 10% 글로벌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 그 이제 5개월 동안만 약 150일 동안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말 정도면은 이제 이게 끝나니까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조사를 끝내고 그에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충분히 벌기 위해서 조사 개시를 이번에 발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무역대표부는 7월 중순 정도에는 조사를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네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301조 관련된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뭐 7개월, 뭐 원래는 이제 12개월 총 이제 조사 개시부터 조치 발동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네. 사실 이제 지난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관세 전쟁을 벌이기 전에 301조를 이제 발동을 시켰거든요. 조사 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총 1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에는 사실 총 16개국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미 작년 4월 달에 상하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이제 과잉 생산을 목표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니까 과잉 생산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집중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란의 유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데 네. 미국도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자, 이게 중국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이제 그러니까 그 석유가 네. 봉쇄가 되면서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상황을 그냥 뭐 자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예. 사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사실 좀 크게 이제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고가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제조업 생산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물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만을 겨냥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 상당수를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데 특히 이란 같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원유를 매우 싸게 들여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묻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때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뭐 지정학적 위기가 크기 때문에 그 카드의 일환으로 쓰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지만 지금 사실 3월 말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또 포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상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들렸던 얘기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에 대한 대미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고 그리고 이제 히토류 자원 무기화 이 카드를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이제 미국의 제조업 성장이나 이 공급망 재편하는 데 굉장한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위기 카드보다는 경제적인 그런 이슈 타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의도했든 아니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가가 상당한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쿠팡 사례 이걸 근거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쿠팡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좀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입장이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쿠팡 투자자들이 301조 조사를 청원한 이유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USTR에서는 이 철회를 이제 한 상태고 이 청원에 네. 대해서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쿠팡 사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디지털 규제 이슈를 가지고 301조 조사를 하거나 하여튼 디지털 규제 이슈 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사태에 이제 집중되기보다는 한미 간의 여러 디지털 규제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고 좀 더 이제 어떤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규제 이슈를 다룰 것인지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예, 미국이 301조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어떤 관세 관련돼서는 우리도 협조할 의지를 보여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스 부통령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네, 미국의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김정 장관이 이제 러트닉 장관과 만나서 그런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이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보인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301조에 기반해서 관세를 이제 다시 부과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적기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기존의 관세 수준 15% 정도로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경쟁 대상국들 있잖아요. 네. 일본이나 EU에 대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리하도록 경쟁국들 대비 좀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불확실성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두문불출하던 모즈타바가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직을 맡고 있는 모즈타바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 결집을 위해서 강력한 항전 의지를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전 의지를 어차피 밝혔어야 됐는데 내부 결집과 그런 곳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순히 호락호락되지 않겠구나 했는데 과연 협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가 궁금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상당히 이란이 잘 가격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전쟁 비용을 잘 부과할 수 있다. 이란 측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레버러지, 지렛대로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을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거죠. 전쟁 비용을 이란은 충분히 부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공허한 얘기만 하면 오히려 그 리더십이 붕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리더도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결집도 되고 협상력도 올리는 그 카드가 되겠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죽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잘못 생각하면 곧 보복을 할 거니까 계속 극각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란은 중국 속담이긴 하지만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 분명히 보복은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늘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네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패부를 찌르는 공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례로 2020년에 그 꾸드스군이라고 하는 혁명수비대의 가장 핵심 정예부대, 특수전하는 정예부대의 수장이었던 이성 장군 까셈 술레이만이 암살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복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처음에 내걸던 조건이 술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국에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을 넣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레이마니 죽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시작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애들은 이걸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보복을 할 걸 아니까 너가 진정성 있게 우리랑 이란 핵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까셈 술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행간을 보고 이해하면 될 수 있죠. 지금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순교자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복을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기억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할 테니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해서 저렇게 얘기했으니 끝까지 강대강으로 해서 전쟁이 장기화로 갈 거다라고 하는 분석은 조금 더 유보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 측면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주타바의 첫 메시지, 내부 결집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당장 강하게 보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부상설뿐 아니라 사망설까지 나왔었잖아요. 나는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첫 메시지가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성도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모스타바라고 하는 인물이 56세, 57세인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 그렇게 흑막에서 자기가 활동을 했지 공개적인 그런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생각해봐도 공식적인 육성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열병식 때 한 번 그렇게 딱 했던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우리가 좀 최고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많이 그 무게감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최고 지도자들 그리고 특히 권위주의 체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실수가 많아지는 순간 그 권위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전시 상황이고 모스타바가 암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됐을 때 한 달 넘게 벙커에서 치과하면서 공식 활동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전시는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북한에서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그 고위험의 타겟에 위치한 그 지도자들 특히 지금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리더십 타입도 그렇지만 그 지금 전시 상황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 부분도 나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대로라면 당분간은 모주타바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맞습니다. 보이는군요. 자, 전선 확대 의지까지 내비친 모주타바 발언에 국제 유가는 10% 이상 급등하게 됐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일부 국가의 선박은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일부 국가라 함은 외교 관계가 좀 우호적인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 선박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원래 전쟁 전에 그 이란산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자국의 재정을 한 50% 정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란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의 이제 원유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올 때 이란산 원유를 약 60% 이상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이러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될 텐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아마 이란과 중국 그 이외에 뭐 이란과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부설했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국 측은 이란 해군 함정과 잠수함 기뢰 부설 선박 등 90척 이상을 파괴했다라고 밝혔고 이란은 또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뭐가 사실일까요? 지금 뭐 미국 정부 당국의 말과 이란의 뭐 상반된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양 국가의 뭐 대변인이나 정부 측의 뭐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의 아라비아해 인근에 이란 해군 이제 그 정박 시설 등 그 시설이 약 6곳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 지금 여러 이제 기뢰 설치정들이 이제 정박을 해 있고 아직은 이제 기뢰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관련 영상이나 사진 자료, 기타 이런 내용들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의 강력한 그런 투발 자산 등을 활용해서 이제 이란 측의 그런 군함들을 이제 격침시키는 그런 일부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양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현재 이란의 이러한 기뢰 설치정들을 타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기뢰를 부설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뢰의 살상력이 대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뢰 자체는 뭐 바다에서 사용하는 이제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뢰는 또 수뢰라는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뢰가 수중에 이제 뭐 잠수함이나 또는 수상함 등 이러한 함정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이제 수중에서 사용하는 폭탄을 일컫는데 사실 이 배의 특성상 이제 하부의 어떤 균열이나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이게 그러한 미세한 균열만으로도 이제 침몰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운항이 불가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뢰 자체만으로도 또 심리적인 압박감을 또 부여할 수 있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수로가 워낙 협소한 데다가 그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자칫 죽음의 해협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뢰가 가성비 극강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상대의 심리를 흔들기에 적합해서 비교적 약한 나라에서 강대국을 상대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거 또한 굉장히 어렵다고요. 예,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 기뢰 소해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중에서의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수중의 어떤 그 유속이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해류의 움직임 때문에 그걸 일단은 그걸 탐지 파악해서 제거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 이건 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이란 측의 배도 이제 위협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기뢰를 설치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산 원유가 50% 이상 해외로 수출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원유 월동량만 해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하는데 전 세계 원유 월동량에 예. 이런 것들을 보자면 사실 이란이 정말 전황이 급박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무차별적인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설치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은 지금은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종전이란 단어가 언급되면서 뭔가 기류가 좀 바뀌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란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휴전 3가지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라, 배상금을 지불하라, 침략 행위 방지를 보장하라 이 3가지인데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침략 행위를 방지해달라. 그럼 이제 종전 선언하고 우리가 공격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언제든 그 협약을 해준 다음에 요번에도 공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2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건 우리의 아주 즉각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자기 방어권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예. 세 번째 침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해달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을 선언하면 그게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배상금은 이거는 좀 약간 말장난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면서 쿠바 정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과중에 예. 인도적인 석유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아니 인도적인 석유 지원과 비인도적인 석유 지원 어떻게 나눌 수 있지? 들어가면 석유는 다 똑같이 사용될 텐데, 유용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는 하나의 제 상상력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여자 초등학교를 지금 타격해서 죽었고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한 부분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비용을 좀 주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리더야 하면서 돈을 주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상금을 받아냈다라고 이렇게 서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더 멋있어져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배상금도 불가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달라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예.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IAEA와 그 비확산 체제 안에서도 허용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아들께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협상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JCPOA 포괄적 이란 핵 합의에서도 나왔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농축 프로그램을 갖게 해주는데 그 레벨을 상당히 낮추고 그 농축 우라늄 양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거며 니네들이 우리랑 허가한 양 이상권은 다 반출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예.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60% 농축한 우라늄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겠다. 근데 희석시킨 농축 우라늄을 이란 본토 내에서 갖고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든 다시 또 농축을 시작하면 다시 60%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돼 하면서 싸우면서 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제로 인리치먼트로 가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인정했던 3.6%도 아닌 더 낮은 레벨로 하고 그 농축 우라늄 수준을 낮게 이렇게 해서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쓸 수 있는 큰 위협이 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자치권을 지켰다. 핵 주권을 지켰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세 가지가 그냥 그 워딩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협상이 되게 어려운 난항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운용의 미가 없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진짜 이 양측이 여기를 종전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나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전쟁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거 정확한 주차를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얘기하는 9월까지 끈다 이렇게는 갈 수는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 5주 갈 수 있을 거라 물론 지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 4주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되는 왜냐하면 양측 다 이 전쟁을 끌고 가면서 뭐라 그럴까 자신들한테 부과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미국은 계속 하겠다 그러지만 지금 여러 징후에서 요격탄,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고 예.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 경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 이란 측은 모스타바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호르무즈를 막겠다? 너무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줬지만 이건 고육지책인 면도 있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 이란도 다양한 생필품, 국민들한테 먹고 사니즘에 하는 생필품이 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식량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말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물론 주변 국가 특히 산유국들은
그 자기들의 국가 재정의 85%를 석유 판돈으로 나오니까 더 못 버티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기뢰도 6,000개라 그러고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점점 소진돼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은 전쟁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급과 그 상당한 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능력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그냥 마냥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양측의 유의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그래서 중간 선거를 준비하는 거. 미국 측, 이란 측은 전쟁을 빨리 끝내서 새로운 모즈타바 리더십 하에 그게 시간 벌기가 됐든 어찌됐건 체제 안정화와 그 억지력 강화, 그러니까 또다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더 길게 끌 요인이 양측에 없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그 모스타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르무즈를 끝까지 계속 굴복할 때까지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의 그 레토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면을 좀 바라보고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교전을 지금 격렬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선언해도 중동 내에 있는 그런 어떤 교전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백 판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장기전으로 하는 것은 양측이 다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전쟁법에서 얘기하는 전쟁의 어떤 종전은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무력 사용의 중단 그리고 두 번째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제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승리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이러한 어떤 무력 사용이 좀 중단이 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여지는 오래 갈 것이다. 결국은 일종의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또 미국과 크고 작은 또 어떤 그런 계속된 그 어떤 무력 충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테러 행위와 같은 그런 속성과 본질의 그런 일종의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그 후유증이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오랜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좀 우려가 됩니다. 그냥 싸움을 덮어놓고 끝내면 나중에 앙금이 다시 또 올라와서 계속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아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발발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란 정권의 전복 환경을 만들겠다. 모즈타바는 이란 혁명 수비대 꼭두각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할 때 저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려고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 중에는 뭐 이게 그 방송 표현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 일부 모즈타바를 샌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리더십을 이끌어갈 그런 그립감을 보여주지 못할 거다. 아버지나 그 이전에 호메이니처럼 그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일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힘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캐릭터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정보력에서 나옵니다. 근데 모즈타바는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프림 리더 오피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실과 그 권력 기구들이죠. 하나는 경제기구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자금줄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예. 그 세타드라고 하는 200조 정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세타드.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는 너무 잘 아실 거니까 혁명수비대. 그리고 성직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세 그룹을 공식적 직책은 맞지 않았지만 이 네트워크를 오가면서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아무리 샌님 같이 보이고 리더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정보력, 그거 어떻게 움직이고 누가 있는 거를 제일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MBS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황태자 MBS도 원래 한 번도 외국에 유학 가보지도 않고 항상 리야드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식 직함이 아버지가 리야드 주지사일 때 1967년에서 2011년 47년 주지사일 때 거기서 행정관으로 해서 계속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MBS가 처음에 왕세자가 됐을 때도 다 비웃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자란 국내파고 해외 경험도 없고 그냥 아버지 가방 못지만 하던 앤데 뭐가 되겠냐. 저거 그 권력욕만 많아서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스터 에브리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처음 그 김정일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제 곧 죽는다 했을 때 그 후계자 승계를 2, 3년 정도만 하고 곧바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 풋내기가 그리고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에멘탈 치즈만 먹는 애가 뭘 하겠어. 저거 분명히 장성택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군부한테 그 꼭두가시가 될 거야 하는데 장성택 축출하고 다 자리 잡아서 김정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언론은 김주애를 지금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스타바 당연히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샌님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스타바만큼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그 핵심 권력층의 그 엘리트 권력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시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네타냐후 정권은 모스타바는 꼭두각시야 아무것도 아니하고 평가절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행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그 독재 리더십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독재자들 처음 하는 사람들이 희화화되고 조롱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았던 그 모습을 보면 모스타바가 지금 이런 비난을 받고 과연 그립감을 갖고 그 전에 있었던 호메인이나 카메이니처럼 이렇게 그 카리스마를 갖고 이 통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쉬이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타바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핵심에 박혀 있었고 그 정보력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절대 지금 네타냐후가 말하는 것처럼 꼭두각시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좀 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즈타바란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전쟁은 쩐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의 무기 재고가 오래 남느냐, 오래 버티느냐 이 싸움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개전 첫 주에만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란은 그에 비해서 가성비 무기로 잘 싸우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국의 전술을 좀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개전 초기부터 미국의 일방적인 거의 무기를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날 현대전의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미국이 한 해 지금 약 1,00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편성하거든요. 예. 지난해 2025년 이란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올해는 그보다 한 3배 규모의 한 40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한 해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쓰는 나라와 연간 국방비가 50조가 채 안 되는 국가와의 단순한 어떤 군사력의 비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과거에 이러한 어떤 재래식 무기나 또는 이러한 관련된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연간 이러한 천문학적인 국방비와 그다음에 미국의 이러한 전략 무기들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생산 보유하는 이러한 능력 자체를 우리가 뭐 전쟁이 개전 초기 이후로부터 지금 한 2주 정도 경과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보유한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게 좀 뭐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께서 미국도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처음에 미국의 전쟁부,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개전 초기에 이제 전쟁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벌써 2배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지출이 소모되고 많은 무기가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저 무기를 언급했더라고요. 이제 곧 공개될 것이다. 드론을 상대하기에 뭐 제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무기인가요? 이제 전 세계 이제 대공 방어 체계 중에는 이제 사드나 아이언돔 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이언 빔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빔이니까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저를 사격했을 때 레이저 요격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사일로 요격할 때 또는 미사일로 적 항공기나 드론 등을 요격할 때 한 발당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수억 원의 미사일을 쏘는데 레이저는 한 발당 비용이 적게는 뭐 수천 원 내지 적게는 수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가성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재장전에 대한 그런 단점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연속으로 발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자랑하는 이제 다양한 샤히드로부터 이러한 무인기나 드론에 대한 부분을 중동 내에 지금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요격을 하는 데는 레이저를 활용한 요격 체계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미국이 무기 걱정은 안 할 것이다. 그만큼의 능력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방공무기 그 중동 차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좀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이 다급하죠. 왜냐하면 대공 방어 자산이 이제 뭐냐면 앞서 말씀하셨던 가성비라는 게 이제 적은 비용에 수많은 드론이나 무인기를 띄웠을 때 사실은 이거를 핀셋 방식으로 하나씩 요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물량 앞에는 장사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한미군의 전력들을 차출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이나 전 세계 미군 기지에 있는 다양한 그런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전력 자산들을 중동지에 차출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급한 실정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이란의 첨단 드론 전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CNN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뭐 드론이나 이란에 대한 그 전략 자산을 주는 거는 아마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주는 거는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에서 이란의 그 샤헤드 드론과 그 탄도미사일이 제공이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그 보상들을 이제 러시아가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그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공백을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 푸틴이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 행위자로서 뭘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아마 그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니고시에이터 협상가니까 이게 좋은 카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다음 날 헤그세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EU 동맹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EU라고 하는 동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푸틴을 계속 왕따 전략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협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고 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비축료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 석유를 좀 풀어주자. 지금 경제 제재로 다 막아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냥 좀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하니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한 건 EU에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는 당연히 이란과 이란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거나 도와줄 후방에서 지원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초반에 언급됐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어떤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주변의 반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에서 초강경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섰는데요. 국내 경제에도 큰 위협이 이어지는 세입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기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차남이죠. 모스타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선출이 되고 나서도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망설과 부상설이 있었는데 예. 부상설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다치긴 정도다. 예. 네. 왜냐하면은 사망이 했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뽑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여하튼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앵커가 읽었죠. 예. 그것은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강경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곧 끝내겠다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전쟁 끝내는 것은 우리지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메시지와 지금 이 메시지가 아주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계속해서 레버리지로 갖고 있겠다 이렇게 했고 예. 두 번째는 미군 기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는 빨리 철수를 하고 철수하지 않으면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이 봉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의 경우에는 과연 이제 기뢰를 부설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만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계속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드론만 띄운다 그래도 다니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 말은 전쟁을 미국이 끝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끝내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공격할 의지가 있다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전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예. 이란 측에서는 6개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종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6개월이라면 중간 선거랑 딱 맞물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이 설령 철수를 한다 할지라도 분쟁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지금 앞서도 대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모즈타바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설들은 다 가라앉았을 텐데 왜 굳이 또 대독을 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다리가 다쳤고 그리고 얼굴 손상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아마 국민들한테 나타날 때는 용태가 상당히 호전된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신격화 지금 현재 그리고 영웅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당장 반응을 보인 데는 예상대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였습니다. 뉴욕 증시 많이 빠졌고요. 국제 유가, 브렌트 유가 100달러를 넘었네요.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예. 때도 이제 100달러를 넘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90달러대였다가 100달러 넘은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높았었네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왜냐하면 12월부터 뭐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근데 지금은 비슷한 기간인데 한 일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60달러대에서 100달러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 그때하고는 지금 상상 못하게 빠른 시간 안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충격이 컸고요. 뉴욕 증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강경한 메시지 이게 예. 있었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면 반드시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모대출 환매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AI 거품론에 대한 예. 이야기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유동성 경색, 그러니까 우리 2008년에 금융위기 나왔을 예. 때 그때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미국 시장의 시각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란 사태와 더불어서 네. 만약 유동성 경색까지 들어가면 미국 증시가 우리가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같은 것들은 금융위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전조현상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란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고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미국 자동차협회에서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이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트럼프는 이렇게 유가 오르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어제의 트럼프와 오늘의 트럼프가 열심히 싸우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자, 이 유가 상승의 여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가 사실 예. 유가가 높아야 이제 생산성이 맞아서 거기가 이제 설비가 증설이 되고 가동이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뭔가 투자를 해서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몇 년은 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트럼프 임기 예. 끝나고나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셰일가스가 좀 빨리 된다고 해도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물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인 핵심 요인이 바로 유가였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이 뭐 4월까지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케빈 워시가 의장을 맡고 예, 예. 그럼 뭐 파월은 워낙 강경파기 때문에 뭐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케빈 워시가 되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그동안 예상을 했었는데 케빈 워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트럼프가 뽑아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 물가 상승률이 3% 4% 이렇게 올라가 예. 버리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패드워치를 검색해 봤더니 올해 말까지 동결입니다. 아, 계속 동결. 예. 그 내년 초에나 한 번 정도.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물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둔 이런 거는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이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중간 선거에 상당히 좀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요번에 그 이란에서 예.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인 물가를 제대로 물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벌집을 좀 많이 잘못 건드린 결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긴 합니다.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 미국 쪽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오판을 많이 했다 이번에. 그 오판을 보면은 먼저 반격의 수위를 과소평가했다. 유가에 미칠 영향을 또 과소평가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너무 크게 봤다.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대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치와 문화와 역사와 자존심과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오판한 것이 과연 어떻게 이란 측에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란 국민들은 매우 자존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외세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한다 하는 저항의식이 투출합니다. 따라서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전쟁을 끝내고 미국한테 승리를 안겨줄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이 미국 측의 일방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많은 민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란의 성향이나 중동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엉뚱한 판단,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잘못된 판단이 나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2003년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도 이게 여러 가지 오판, 그러니까 정확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은 단기간에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라고 해서 대중동 이니셔티브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자유로운 이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이러한 정책을 수행을 했는데 결국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동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주 성공을 못 거둡니다. 그때도 바로 이런 지적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중동을 너무 쉽게, 너무 네.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이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반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로부터 배운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봐서는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란과 이렇게 하면서 앞서서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냈던 보고서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배럴당 150달러 이상까지 오르게 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낮아질 것이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드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지금은 한 배럴당 100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예. 이제 보고서의 그 시나리오라면은 경제 성장은 한 0.3 정도 빠지는. 0.3. 예. 예.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배럴당 100달러고 주유소 가격이 뭐 2,000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0.3밖에 안 빠져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작년 경제 성장률이 워낙 우리 역사상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가 가만히 돼서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논리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죠. 예. 그거는 물가가 만약에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내수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그게 이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니까 물가하고 성장률이 반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 발생하고요. 그게 과거에 이제 유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국제 유가를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금 그림에서 표에서 보시는 상당히 좀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성장률을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 2% 정도 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거 0.3도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럼 뭐 1% 중반 예. 그리고 연평균 만약에 150달러가 가면은 올해 한 1%대 초반 이 정도로 성장률이 확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연속으로 경기가 대단히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그런 건데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재정 정책의 역할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상태인데 추경으로 이런 문제점들, 위험성들 잡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추경을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카드를 꺼낸 이유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지금 물가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비대칭적인 충격이 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잘 사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좀 예. 저소득층이 항상 이럴 때는 충격을 받으니까 그 추경을 통해서 어떤 저소득층의 어떤 구매력을 좀 보전하면서 경기가 크게 떨어지는 걸 막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분명히 아직은 우리 소비자 네. 물가 상승이 괜찮은데 분명히 올라갈 거란 말이죠. 뭐 유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예. 추경을 풀면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고 돈이 공급되면 그게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 물가가 더 올라갈 거를 우려를 해서 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소득층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추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작용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중동 전쟁 이 상황을 보면요.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갔지만은 여기에 이게 직접 이해관계자가 되는 게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도 계속 뭐 신권 통지를 전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목소리가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로 이끄는 그런 배경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 안보상의 위협은
별로 없지만은 예. 앞으로의 그 위협 대상은 바로 이란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경우 이것은 이스라엘 안보에 매우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공격에 시도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으로 이렇게 주변의 국가를 공격한 경우는 이것이 이제 유일합니다. 작년 6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판단을 할 것이고. 바이든 때는 이렇게까지는 도와주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많이 이루어야 되겠다. 이룰 때까지는 예.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처럼 전쟁을 끝내고 철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는 아직까지 다 못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걸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정도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생각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철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고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재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또 구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하고도 또 맞물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10월 말에 있을 총선에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놓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또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군사정권 때 우리와 북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용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란이 주변국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쪽도 공격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쪽에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투자자라든지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란이 이런 전략을 선택한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네.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수교 관계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네. 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했던 나라가 바로 UAE입니다. 그래서 UAE는 중동 지역에서 경제적인 위치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입지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UAE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어서 네.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우리의 적국과 수교를 했다. 예. 그것도 아랍 국가가.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후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요소가 작용한 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로서는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UAE의 피해가 이스라엘이 입는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방공망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요격을 많이 해내는데 지금 UAE의 경우 특히 이제 두바이 경우는 그야말로 이 방공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서는 그 쉬운 목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외교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금융 자산 그리고 빅텍이 들어와 있는 그런 사무실 이렇게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받을 수 있는 이 영향은 매우 크고 네.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다 저는 그렇죠.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예. 앞으로 관광객이 다시 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두바이의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주변국들까지도 번져나가면서 포화가 번져나가면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올 법한데요. 자, 이런 것들 유가 상승의 여파 우리 쪽에도 굉장히 크게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1997년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적은 없고요. 예. 그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고시 가격이 정해져 있다가 있었죠. 예, 제도를 마련한 이후로는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기준 가격을 좀 정하고요. 기준 가격은 어느 시점을 정하냐면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거기에 일정한 이제 뭐 변동률을 곱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 석유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변동률을 가지고 거기가 이제 매일 변동하니까 2주 단위로 그거를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고시를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정유사가 역마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럴 때는 정부에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후 정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이런 게 2주 단위로 앞으로 계속 정부 가격 고시제가 생기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예. 정유업체에서 주유소로 넘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계신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거기에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유가는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여기 국내에서 파는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정 중에 주유소 보시면 이제 고급 휘발유가 있는데 이거는 제외입니다. 예. 네네. 휘발유, 경유, 등유까지가 지금 정부에서 고시 가격 제도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매점 매석 금지 공고 이런 것도 같이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뭐 말씀하신 국내적인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매점 매석,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면 물량을 내놓고 싶어하는 사업자는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바깥에 수출하는 물량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최고 가격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팔면 자칫하는 손해인데 바깥에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정부도 요거를 이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우리 이제 코로나 때도 사실 정부가 마스크에 대해서 절대로 그 수급을 적절하게 좀 통제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매점 매색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분명히 예. 그런 사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거를 안 하면은 우리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최고 가격제는 일단 당분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또 문제예요.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별로 좋은 소식은 안 들릴 것 같은데 이 환율 역시도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가만 오르면 좋은데 네. 유가가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가 환율 오른 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이중군요. 예. 예.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전망했던 분석, 경제 성장률 빠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빠지는 게 예. 환율 1,500원대는 저희가 예상을 안 했거든요. 1,400원대 후반, 80원, 90원 그 정도 기준 라인인데 이게 1,500원대를 넘어간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는 더 급등하고 성장률이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환율이 유가에 연동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만약에 유가가 뭐 배럴당 150달러 이러면은 환율 1,500원 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환율보다는 유가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경제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전쟁, 지금 걱정은 역시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걱정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석유 최고 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전국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TS의 완전체 컴백까지 오늘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BTS는 새 음반의 제목 아리랑의 의미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한 번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추금기 앞에 모인 청년 7명이 태엽을 돌리자 우리 민요 아리랑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선율을 배경으로 낯선 타국에 도착하는 청년들. 시간이 흘러 이들은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공연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은 광화문.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와 새 음반 아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896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아리랑이 녹음됐다는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그 역사적 의미와 BTS의 행보를 엮어냈습니다. BTS가 아리랑의 의미를 담은 영상으로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의 신호탄을 쏘면서 팬들의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열기는 컴백 다음 날인 21일 광화문 광장 공연에서 정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존의 15,000석 규모 좌석에 더해 추가로 열린 스탠딩 7,000석 역시 예매 시작과 함께 단숨에 매진됐습니다. 아름다운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로써 당일 현장에는 광화문 삼거리부터 시청역 인근까지 1km에 달하는 22,000석 규모 관람구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곳곳에 마련된 화장실과 게이트, 스크린 등 주요 편의시설은 네이버 지도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S 멤버들은 안전과 보안을 고려해 사전 리허설을 별도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